자, 30년 전쟁을 이제 하기 전에 전반적인 개관을 좀 하고 볼게요. 배경하고 과정을 좀 개관하고 나서 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중심으로 카톨릭 세계 회복이나 공식적인 인정받지 못한 칼뱅파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하이가 남긴 문제, 특히 카톨릭 재산 처리 문제 같은 것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연합, 유니언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 카톨릭 제후는 동맹, 리그가 결성이 됐죠. 그래서 칼빈파의 팔치선 제후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연합이 형성됐고요. 카톨릭은 이제 바이오공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 신성 로마 황제의 어떤 독일 정치 황제가 독일 정치를 이제 독일의 어떤 중앙 집권을 꾀하려고 했죠. 방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있고 중앙 집권을 꾀하려고 했고 발트 진출 문제인데 발트는 그 독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연안에 있는 이제 그 지역 있죠. 이 지역이 북쪽에 있는 지역이 발트거든요. 예. 이 발트 패권을 둘러싸고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프랑스가 대립을 했고 그다음에 또 왕조적인 대립 문제도 있어요. 독일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부르봉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발로와 가문이나 부르봉화가 다 합스부르크와 견제하면서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국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교도들을 지원해 줬어.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이게 그 앞에서 30년 전쟁 같은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에스파냐는 같은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인 에스파냐가 이제 국교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신교도 같은 경우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덴마크하고 스웨덴은 루토파 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은 크게 네 시기로 볼 수 있어요. 보헤미아 전쟁 시기, 체코죠 지금. 요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내전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덴마크 전쟁이나 스웨덴 전쟁, 프랑스 개입기부터는 쭉쭉 나가면서 뭐예요? 외세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보헤미아 전쟁 1기 이렇게 있고 요 과정에서 이제 해놨고 덴마크 왕이 이제 개입을 했는데 이게 루토파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찬 4세가 여기 개입됐죠.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이 크게 활동해서 그 격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왕 개입기인데 스웨덴 왕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구스타프 아돌프가 했어요. 그래서 신교도 편에 참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루첸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이 전투에서 이 구스타프 아돌프가 사망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하해라고 이제 끝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개입을 하죠. 프랑스가 이제 예전까지는 재정적 지원을 했는데 직접 이제 뭐냐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리슈에르가 이제 신교편에 개입을 하면서 했는데 리슈에르 입장일 때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를 패퇴시켜야지만 프랑스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 황제군들이 그때 패배로서 베스튼팔렌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니슈에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그 유럽 그 근현대사의 이제 중요한 외교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제적 지형을 바뀌었던 그 외교관이 세 명이 있는데 리슈엘이 메테르니 비스마르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리슈엘 같은 경우 베스튼팔렌 조약을 통해서 유럽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고 메테르니는 나중에 이제 비내를 통해 빈 체제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비스마르크는 유명한 이제 그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명한 3대 외교관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베스턴팔렌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자, 독일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회의를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후 종교 문제는 소강 상태에 지속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이르러 약간의 변화가 나왔다. 그 하나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세계 현전 회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칼뱅파의 세력 확대였다. 그래서 17세기 초에 분란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칼뱅파의 팔치 선진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었고 연합, 유니언이 결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유니언이나 뭐 리그란 말은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어원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카톨릭의 바이에른 공을 중심으로 연맹, 리그가 결성되었다. 자, 이런 그 새로운 신구교 대립 속에 30년 전쟁으로 알려진 대규모 이제 대규모자 마지막 종교 전쟁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원래 요 부분 서양사 강좌가 좀 잘 돼 있거든요. 예.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언급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쟁이 발달이 됐던 건 이제 보헤미아 그 분쟁이에요. 첫 번째 시기야. 자, 여기 일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보헤미아에서 분쟁이다. 오늘날 체코 지역이죠. 요 체코는 폰테크를 통해서 이제 결혼 때문에 오스트리아 지배에 들어갔지만 여기는 이제 뭐냐면 민족 감정이 되게 강하죠. 체코 사람하고 독일 사람은 완전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보헤미아는 또 예전에 후스 운동의 본고장이었고 흡수 운동은 단순히 종교 운동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민족주의 성향 관련돼 갖고 이제 강하죠. 그래서 흡수 운동을 통해서 보헤미아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띄게 되는데 하여튼 신교도 많았고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민족 감정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주로 뭘 믿고 있죠? 카톨릭을 믿고 있죠. 근데 이 보헤미아 지역은 예전에 흡수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는 민족 감정도 있다 보니까 주로 신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서 신교들이 거의 100%냐 그건 아니고요. 한 6대 4 정도 이렇게 비율로 신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 원인을 보면요. 1619년에 독일 황제가 되었던 페르디난드가 그 앞에서 보헤미아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로 취임하기 이전에 보헤미아 왕이 됐어. 자, 그는 보헤미아 신교들을 탄압하고요. 그리고 보헤미아 신교도 귀족들에 대한 이게 반발하니까 페르디난드 대신에 팔찌 선지의 프리드린을 보헤미아 왕에 추대해 전쟁이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헤미아 왕이 됐을 때 신교를 탄압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황제로 즉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또 그 뭐냐면 보헤미아 왕으로서 페르디난드를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보헤미아 왕으로서 팔찌 선지우를 보헤미아 왕으로 이제 추리를 했던 거야. 이 팔찌 선지우는 그 구교 쪽의 인물이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보헤미아 신교들이 이제 뭐냐 신교들 탄압을 했고요. 어 다시 얘기할게요. 예. 보헤미아 왕이 됐는데 그는 보헤미아 신교들 탄압을 했고 보헤미아 신교든 귀족들이 이에 반발해서 페르디난드 대신에 팔찌 선제후를 페르디난드의 보헤미아 왕을 추대했는데 이 팔찌 선제후는 신교들 쪽의 그 제후죠. 그래서 이제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프라하의 인간 투척 사건이에요. 이건 서강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신교파 지도자들이 1618년에 합스부르크에서 파견된 2명의 사려를 프라하 성의 창문 밖으로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신교파 지도자들이 팔치 선지후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계기가 됐던 이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이 계기돼 갖고 팔치 선지후 프리드리히가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스파냐는 이제 옆에 이 당시에는 붉은 왕가가 아니라 합스부르크예요. 에스파냐는 나일강 팔치를 공격했고 핀란드는 카톨릭 동맹의 지원을 얻어 보헤미아 반란군을 격파했다. 자, 그때 이제 격파한 전투가 이제 무슨 전투냐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격파한 전투가 백산 전투라고 있어요. 백산 전투. 백산 전투는 동학농민운동한 때 백산 집회를 연상하는 말인데 백산 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산 전투라고 하고 이게 이제 어느 빌라오라 전투라고 또 해요. 정식 명칭은 빌라오라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잠깐 인제 서강자에서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보죠.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빌라오라 전투 있죠. 이 빌라오라 전투. 프라하 부근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예요. 백산 전투라고.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 왕국 수도였던 프라하의 서쪽에 있던 그 교회에 있었던 빌라오라 언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빌라오라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요게 30년 전쟁에 발달됐던 이제 앞에 있는 1 기 보헤미아 팔찌 전쟁 있죠? 요게 이제 크게 보면 30년 전쟁의 초창기 때 전쟁인데 이 전투를 전쟁을 마무리시킨 전투가 이 빌라우어 전투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는 뭐냐면 어 승리를 했지만 이 오스트리아 군이 승리했지만 이 전투를 계기로 해 가지고 뭐냐면 또 유럽 전역으로 또 확대되는 계기가 됐던 전투가 요 빌라우어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빌라우어 전투 이후에 그 당시 이제 보헤미아에 있었던 신교들을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 또 뭐냐면 또 불길이 확산돼 나가죠. 그 내용을 볼게요. 자, 테드리 팔초 선제후는 도망가고 반란귀족은 영지를 몰수당했으며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세속 왕국이 되었다. 자,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가 가라앉는 듯이 보였으나 북부 독일의 세력 확대를 노렸던 루트파의 덴마크 크리스천 사가 계기가 개입됐죠. 요때부터 이제 두 번째 2기가 시작되죠.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이 덴마크의 크리스천 4세가 입장할 때는 발트해 연안의 패권을 좀 장악할 필요 있었고 또 이렇게 나갈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국이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어. 근데 실제로 약속은 했지만 약속은 할 만큼 금액은 지불을 하지 않았죠. 예. 자 하여튼 등등 영국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인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0년 전에 제2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 덴마크는 황제군이었던 발렌스타인 요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요 사람은 인제 어 용병을 이끌었던 독일 용병을 이끌었던 인제 그 당시 황제편에 썼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이제 좀 보면 이 사람은 원래 루터파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카톨릭을 개종하고요. 그리고 보헤미아 반란 때는 이제 황제편에 서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은 아내로부터 이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전공을 획득한 어 전공으로 획득한 화폐 주조권을 이용해서 추방된 보헤미아 귀족 영지를 값싸게 매입하면서 대영지를 구축했다. 그는 이제 황제에게 융자할 정도 부유했으며 제국 제후도의 신분을 획득했고 자신의 재력으로 대용병군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덴마크를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발렌스타인 세력은 절정을 이뤘다. 그래서 덴마크를 격파했을 때는 발렌스타인 세력이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1630년 선제후대 반발로 황제는 그를 파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으며 스웨덴의 침입으로 황제는 다시 그를 불려줬다. 그래서 루체인 전투 이후 이 루체인 전투 때 이제 발렌스타인이 깨지게 되거든요. 적극적인 전투 대신에 양파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나중에 황제파의 유혹을 사서 암살됐던 인물이에요. 자 하여튼 이 벨렌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암기해 두세요.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최근에 보면 뭐 책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쓰라는 문제가 많잖아요. 벨렌스타인 되게 유명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프로테스탄트는 이때 인제 중대한 위기에 당면하게 된 방면에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카톨릭의 기세가 끊겼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2차 때 끝나고 나서 맺어진 조약이 있어요. 루벤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루벤 조약. 자 루벤 조약은 뭐냐면 그당시 덴마크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가지고 있던 특권을 박탈했다. 그러니까 제국 외에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발언권을 박탈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루벤 조약을 통해서. 그다음 반환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 아우쿠스부르크의 평화 조약 이후에 이 카톨릭 교도들이 그러니까 신교도들이 카톨릭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걸 다시 "카톨릭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라."라는 반환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2기 때는 완전히 뭐냐면 피크에 이르렀죠 그냥 구교도 세력들이. 예. 그래서 인제 이 당시 이제 신교의 어떤 종교적 사유 상실이나 북독의 우월권이 점점 상실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덴마크 왕의 개입 2기 이후의 결과. 그래서 구교도가 이기면서 그냥 그 결과 내용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 서총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 서총에 있는 내용들 이제 뭐냐면 어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국유가 우세할 거라 보였는데 누가 또 개입됐죠? 예. 또 발트의
그 패권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그 당시에 네, 스웨덴의 구스타프가 또 개입을 했죠. 구스타프 아돌프가. 자, 이 구스타프 아돌프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스웨덴을 강소국으로 만들었던 장군이에요. 그 군대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군대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군은 이 루첸에서 승리했어. 이 루첸 전투.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 루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때 이제 구스타프 아돌프가 그 성왕하고 비슷한 그 백제 성왕 있죠? 그 비슷한 행위를 했죠. 그래서 전선을 그 살펴본다고 소수의 근위대만 이끌고 와 가지고 그 주변을 돌고 다녔거든요, 전쟁터를. 그걸 노리고 인제 그 적군이 공격함으로써 이 구스타프 아돌프가 그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전투에서 이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스웨덴의 기세가 한풀 꺾였죠, 이 전투에서.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전투 이후에 인제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고 레드테른게 전투가 있었어요. 레드테른게 전투. 예. 그래서 레드테른게 전투인데 이 레드테른 전투는 누가 이겼냐면 스웨덴하고 이제 구국 연합이 이르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겼냐면 어 그 구국 연합 측이 이겼어. 구국 연합 측이. 그 후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후에 이게 좀 잘못됐는데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살해된 거고요. 하여튼 전투 자체는 구교들이 승리했어. 레드테르크 전투는 뒤에 인제 마지막에서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요. 요때는 1 차는 그 뭐냐면 스웨덴하고 구구연합이 이겼고요. 그다음에 2차 때는 인제 뭐냐면 승리를 했죠. 그 뒤에 좀 얘기했는데 마지막 전투가 인제 그 네르테르 전투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래서 위치를 잠깐 보면요. 요게 있죠. 여기. 네르테르는 게 두 번 했는데 상기 때 1 차는 졌고 2 차는 신규도 이겼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스웨덴은 이제 기세를 인제 뭐냐면 좀 그냥 한번 꺾이고 황제는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 제후와 화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자, 이 하해의 내용은 그 프라하이라고 해요.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예. 프라하이를 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다음에 합스부르크 왕실의 타도는 16 세기 이래 프랑스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이었고 리슐레는 인제 이를 답습했다. 그리하여 그는 독일 내의 신교 세력과 스웨덴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이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앞에까지는 재정적 지원인데 이걸 보고 나서 타협 보고 '야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직접 개입을 하게 돼요. 예, 마지막에. 황제세에 꺾이지 않고 스웨덴에 고립하여 폐색이 짙은 걸 보자 리셸리는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프랑스 요때부터 인제 사기 마지막 이제 들어가죠. 프랑스가 이제 개입하는 시기. 프랑스군은 나일강을 넘어서 남부 독일을 침입했고 스웨덴군도 같이 인제 또 연합을 했죠. 황제군은 점차 수세에 몰리고 날이 갈수록 폐색이 짙어졌다. 이렇게 했죠. 이때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그 전투가 나오죠. 이 전투. 예, 네르텐 트링게 전투 2차 전투에서 결국 황제군이 격파가 돼요. 그래야 인제 1683 년에 그 1648 년에 베스튼팔렌 조약이 체결되고 30년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베스튼팔렌 조약이 있는데 베스튼팔렌 조약은 되게 중요하죠. 요 조약은 상당히 중요해. 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스튼벌렌 조약은 근대에 들어와서 규모가 가장 큰 조약이고 프랑스와 스웨덴의 승자 입장에서 취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그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메스 툴 베르댕의 영유가 확인됐고 예전에 이거 영유권을 확인됐죠. 자, 하여튼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알자스를 획득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알자스 지역을 획득했다는 게 중요한데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알자스를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이 로렌 지역 보통 알자스 다음에 로렌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은 언제 획득해 그 이후에 1766 년에 추가로 편입한 거야. 예. 그래서 원래는 독일 영토였는데 이게 뭐냐면
로렌이 1766년 추가 편입했다. 근데 베스턴팔렌 지역에서는 이게 편입된 게 아니에요.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베스턴팔렌 지역에서는 알자스 지역만 추가로 편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그 스웨덴은 어 성 포메르를 비롯한 발트해와 그 북해 연안을 영토로 있죠. 그래서 이게 성 포메르는 어디 포메리안 지역이에요, 포메리안. 포메라니아 지역인데 어 이 스웨덴이 이 지역을 얻게 돼요. 물론 이 지역은 인제 나중에는 그 독일한테 이제 프로이센이 뺏기긴 하지만, 그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프로이센하고 독일 그 브랜덴부르크 있죠? 거기에 인제 뭐냐면 서로 연결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볼 필요 있는데, 뒷장 보면 349 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좀 넘어가 보면, 자 여기가 이제 포메리안 지역이에요. 그 지도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포메리안 지역이고, 여기가 인제 있고, 그 당시 브란덴부르크는 여기고요. 이거 녹색 책이지. 그 오늘날 브란덴부르크가 여기 프로이센 지역이죠. 네. 요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떨어져 있죠. 월경지죠. 이게 보통 떨어진 땅들 이렇게 국경이 딱 붙어 있지 않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 여기는 인제 뭐냐면 그 30년 전쟁 전후로 해서 컨택을 통해서 얻었던 지역이죠. 원래는 여기는 게르만족들의 땅이 아니라 어 그 포이센 자체가 인제 폴세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슬라브족인데 이게 게르마 대산, 이게 하여튼 독일 기사단이 인제 개척한 땅이었는데, 요게 이제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케니스베르크라는 지역이야. 케니스베르크.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게 요 지역이 나중에 소련 영토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칼라리그란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제 여기가 그 지금 러시아의 부동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가 발트 쪽으로 넘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항구이긴 하는데, 예전에 그 독일 그 도시 이름을 케니스베르크라고 인제 했어요, 요 지역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런 지역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중간 사이에 포메라니아 그 서프로이센 지역 있죠? 요게 월경지예요. 여기가 이제 중간에 딱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서프로이센 지역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제 폴란드가 하락할 때 인제 갖게 되고, 그 독일이 포메라니안 지역도 스웨덴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요 지역도 얻게 돼요. 그래서 인제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 서로 연결된 형태가 되죠. 물론 인제 요 지역은 인제 나중에 인제 폴란드 지역으로 이제 편입되긴 하지만, 하여튼 요 포메라니아 지역을 스웨덴이 먹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는 포메리안 지역이죠. 요 지역을 먹었다는 거.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가죠, 다시. 자 그래서 있고, 그리고 동풍 그 브랜 브랜덴부르크 선제우는 그 반대쪽에 있는 이제 서포메리안 지역인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뭐야? 다시 할게요.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황급한. 예. 자 서 스웨덴은 그 서포메리안을 비롯해서 발트해가 북부 영토가 고, 브랜덴부르크 선제우는 동포메리안과 약간의 주국을 획득했다 했죠. 예. 자 이 브랜덴부르크 선제우는 포유센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이미 오래전에 기정사실화됐던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요.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 조치는 누굴 견제하게 되냐면 합스부르크가 견제하게 된 거야. 물론 전반적으로 인제 그 조약 자체가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는 내용이 있지만 여긴 그쵸. 더 강하죠. 스위스와 네덜란드, 스위스는 원래는 오스트리아 지역이었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있었던 지역을 이었고, 네덜란드는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두 개의 합스부르크가를 견제하게 됐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때부터는 거의 예전에 또 독립하고 있었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종교면 관련돼서 요번에 재작년에 기출문이 내놨죠. 종교면에서
그 새로이 칼뱅파의 루트파와 카톨릭의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재산은 소송 1624년 기준으로 그 상표를 하였다. 자, 1624년은 반환령 이전, 그러니까 앞에서 전쟁 중에 반환령을 내렸잖아요. 카톨릭 교도들 예전에 그 신교도의 정관 카톨릭 교도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 근데 그 이전으로 이제 하니까 인정한 거죠. 신교도의 카톨릭 재산 정관을 인정한 거죠. 반환령 이전이니까. 그 반환령은 돌려주는 건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소리니까. 자, 그다음에 인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인제 이런 종교적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독일 제국이 구성돼 독일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연방 국가의 안전한 주권과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30년 전쟁 이전에는 연방 국가나 주권국가, 연방권 주권권은 다녀왔었으나 베스턴바이든 조약에서는 그들로서 서로 또 외국과의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외교권을 얻게 된 거죠. 이로써 동일 국민의 신성 로마 제국은 실제로 붕괴되고 그 이름과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종교 관련된 내용 중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아우쿠스부르크 종교 원칙이 확인됐죠. 자, 이 아우쿠스부르크 그 원칙이라는 게 뭐야? 종교화의 원칙이. 지배자가 교를 선택한다는 원칙이 확인했는데 다만 예의 조항을 뒀죠. 1627년을 기준으로 그 다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은 설령 그 거주 지역의 통치 지역의 자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공식적인 행사만 안 하면 집 안에서 뭘 믿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1627년이라는 것 자체 이전이라는 걸 내가 믿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그 믿었다고 이제 주장만 하면 다 종교적 이제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원칙보다는 그 예의 조항이 훨씬 더 적용돼서 실제로 이걸 이후에는 개인의 자유를 이제 개인이 이제 종교의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제 국가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인제 30년 전쟁에 이제 그 조약 관련된 베스턴팔렌적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인제 30년 전쟁 결과 영향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30년 전쟁 결과 많은 인제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 보면 30년 전쟁은 독일의 종교 전쟁으로서 시작하여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전쟁으로 확대됐다. 장기간에 걸쳐 전쟁터가 된 독일은 인적, 그다음 물적 손실이 되게 막대했고 당시 군대의 대부분이 용병이었고 외국 군대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군대가 보급을 현지 징벌에 의존했고 사육 방화, 강간, 약탈을 자행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의 거의 뭐냐면 그 보헤미아뿐만 아니라 독일 제국 전체의 3분의 1이 인구가 감소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의 어떤 근대적 발전에 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갖고 인제 서강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서강제 관련된 내용이 277 페이지에 있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자, 17세기 초 잉글랜드에서 종교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자, 독일에서는 루터파 교회가 국가 종교로 발돋움하면서 여러 제국들의 큰 위세를 떨쳤고, 원래 루터파는 이제 제후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교회적 성격이 강해요. 이거는 칼뱅파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카톨릭교를 교순한 국가들에서도 뉴토파는 종교 행사를 자유롭다. 그러나 모든 지배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중에 한 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예수의 교육을 받아들였던 페르난드 2세였다. 그는 특히 보헤미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 전, 황제가 되기 전에 이제 보헤미아 왕으로 먼저 임명됐죠. 보헤미아에서 신교들이 누리는 종교적 자유에 강한 적개심이 드러났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보헤미아 왕으로 선출됐던 페르난드, 페르디난트는 제가톨릭화된 보헤미아 왕국 도시들의 행정관직에 신교도 귀족들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자, 이에 맞서 신교파 지도자들은 1618년에 합스부르크가에서 파견된 사적 2명을 프라하 성에 상방 밖으로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렸고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이라고 하죠. 다행히 그때 던진 두 사람은 살았다고 해요. 다치지 않고. 하여튼 팔치의 칼뱅파 제후를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독립했다. 자, 보헤미아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독일 내 종교 집단 간의 어떤 적대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1619년 페르난트와 그 가토릭 군주들은 보헤미아 반란을 진압하고 백산 전투에서 진압을 했죠. 했고 신교도의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 공식적으로 보헤미아 왕국의 카톨릭교를 선포했다. 10만 명이 넘는 황제군이 프라하와 팔치로부터 제후를 추격하고 독일 북부까지 진격해서 이 지역을 카톨릭 개종시켰다. 자, 뉴토파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덴마크 왕이 패배하면서 독일 신교들이 운명은 그 풍정들의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덴마크 왕이 크리스찬 4세가 이제 그 당시 패배를 했죠. 발렌스타인한테. 1630년 루터교도인 세데 구스타프 아돌프가 개입을 결정했다. 그의 주요 목표는 이미 30년 전쟁 이전에 영원했던 발트해 연안에 스웨덴 제정 군사 국가를 완성시킨 거다. 앞에 했지만 그 당시에 절대 왕조는 제정과 군사를 한 곳에 중앙 집권을 만들려고 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읽어보시고요. 자, 독일의 루토파를 지원함으로써 그는 이 지역의 패권을 발트해 지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고자 했다. 자, 프랑스의 루이 13세는 스웨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핀란드가 승리할 경우 프랑스가 합스부르크와 에스파냐, 벨기에 북부 지역,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 의해 포위될 수 있는 헝국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게는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도라는 사실은 합스부르크와의 적대감을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자, 스웨덴과 프랑스는 이러한 정치적 동맹으로 독일의 교파 간의 전쟁은 유럽의 패권 전쟁으로 비하시켰다. 처음에 스웨덴 군대는 전세를 신교파에 유리하게 역전시켰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바이에른 지역까지 단지하여 최종 승리 직전에 전사여 루첸 전투에서 전사를 했죠. 스웨덴은 북부 독일을 철수했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그런데 전사했기 때문에 스웨덴이 북부 독일로 철수를 했다라고 이거 맞아요. 넘어갈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전사하면서 스웨덴은 북부 독일로 철수했고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페르난드 2세는 독일의 신교도 군주와 타협을 결심했다. 그래서 1635년에 그 평화협정에서 양측은 전쟁 전에 영토 회복을 동의했다. 프라하이라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스웨덴이 패배를 했죠. 이게 없는데 이 도중에 뭐냐면 네르트링게 전투예요. 1차 네르트링게 전투. 자, 그래서 이제 요 전투에서 스웨덴이 패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스웨덴군을 1634년에 신성로마 황제였던 페르 2세가 격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남부 독일의 스웨덴의 어떤 그 지배가 종막을 고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좀 잠깐 언급하는 게 뭐냐, 최종 승리 직전에 전사했다라고 했는데 최종 승리를 했고 루첸 전투 있죠? 이게 표현이 좀 그래. 그래서 있고 요게 스웨덴 북부 독일을 철수한 것은 그 루첸 전투 위에 전사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 부분에 1차 뭐냐면 네더투링겐 전투에서 스웨덴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스웨덴이 남부 독일에서 물러나서 북부 독일 쪽으로 철수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가 막 참전하려고 하니까 참전하면서 프랑스가 정식 참전하는 게 참전한 기밀 보니까 페르난드 2세가 불리할 것 같아서 뭐냐면 독일 신교도 군주와 사회를 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럼 계속 또 볼게요.
자,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분쇄하기 작정한 프랑스가 참전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 참전하면서 이제 사기에 들어가죠. 이후 13년 동안 프랑스군은 알제스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합스부르크 복음을 차단했다. 그래서 이 알제스 지역이 이제 나중에 그 베스판란 조약의 정식으로 이제 프랑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스웨덴군은 프랑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시 독일로 진격했고 마침내 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양쪽의 압력을 받은 끝에 1648년 10월에 베스턴팔른 조약을 조인데 이때 독일에 진군하면서 프랑스와 스웨덴 연합군이 또 네르트행게 전투에서 크게 이기죠. 2차 네르트행게 전투에서 이겼다. 자, 그래서 이 조약은 독일에서는 칼뱅파가 공인되었고 합스부르크가 프랑스를 알제스를 스웨덴에서는 아이고 잠깐 다시 읽을게요. 자, 합스부르크가는 프랑스의 알제스를 스웨덴 발트해 남부 연안을 양도했다. 자, 합스부르크의 에스파냐는 1659년에 프랑스와 전쟁을 계속했지만 결국 프랑스의 우세한 군사력을 굴복하고 프랑드 일부와 북동부 에스파냐를 상실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프랑스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 패권국을 부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읽어보죠. 자, 여기 보면 30년 전쟁의 고비로 독일은 이들 구성하는 있는 각 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각 연방 국가는 차이가 있으나 신분제 국가의 단계로부터 절대 왕정 체제로 넘어가겠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 있는 그 국가들은 이중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신분제 국가와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 이런 이원적 구성이었는데 30년 전쟁 이후부터는 절대주의에 입각한 왕권 국가로 성장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주 27번. 자, 16세기 독일 제국은 300여 개의 독립적인 정치단이 집합체였으며 그 대다수는 연방 국가였고 몇 개의 제국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국 도시의 정치적 의의는 부수적이었다. 자, 독일의 그 제도사가들은 중세 말로부터 근대 초에 거친 제국과 연방 국가를 신분제 국가로 부르게 된다. 그 뜻은 황제권이나 연방 군주권이 국내 제 신분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제신분이라면 그 제국의회 또는 연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분인데 제국의회라는 건 연방 국가들이 만든 의회를 제국의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방의회는 그 연방 국가 안에서 있는 조그만 의회도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가진 신분으로서 신분제 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제국의 경우에는 성속 제국이나 제국 도시이며 연방 국가의 경우 고위성직자 기조 그 연방 도시였다. 그러나 이런 그 연방 그 신분의 경우 일반적 귀족세에 가했고 성직자와 도시 대표는 허용했다. 자, 연방 군주는 연방 내정의 외교상의 중요성을 결정했어서 연방의 신분제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했고 군주와 신분제에 의해는 동권적이었다. 예, 권한이 동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신분제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이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점차로 이러한 연방 그 신분 군주의 제약은 심히 약해지고, 그러니까 점차로 이러한 연방 신분의 군주 제약은 여기 뭐야? 연방 신분의 군주 제약이 심히 약해지고, 이게 연방 신분의 뜻이 그 앞에 이제 뭐냐 연방의회 관련된 내용 같아. 그 이것에 대한 군주의 심히 약화되고 군주권이 강해지면서 그 뭐냐면 연방 국가 단위로 절대 왕정 체제에 성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30년 전쟁 이후죠.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수많은 연방 국가 중에서도 독일의 미래에 위해서 유럽의 국제 정치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죠.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브랜덴부르크가 나중에 프로이센을 혼택을 통해서 얻게 되죠. 30년 전쟁 전후로 해서. 그래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 왕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브랜덴부르크 선제후 프로이센 왕 이렇게 이제 되죠. 15세기 이래 브랜덴부르크 선제후였던 호헨졸레누가 이 가문이 이제 프로이센 가문이에요. 가문은 17세기 초에 독일 기사들의 개척
프로이센은 이제 예전에도 있죠. 이 지역은 원래는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이 프로이센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프로이센이라고 불렸어요. 그걸 이제 상속해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었다. 자, 요때 이제 상속한 지역은 동프로이센 지역이야. 앞에 제가 지도에 보여줬죠? 동프로이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폴란드 하락을 통해서 서프로이센 지역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포메리안이라고 해서 있죠. 요 지역도 원래는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나눠가졌죠. 포메리안은 그 스웨덴, 포메리안은 그 프로이센인데 나중에 프로이센이 이 포메리안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자, 하여튼 자 브랜덴부르크는 이보다 앞서 나일 강변의 크레페 등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영토는 브랜덴부르크 오늘날 베르린을 중심으로 나일 강변과 비스트로 강변을 산지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로이센 영토는 한 곳에 뭐냐면 집중돼 있잖아. 영역 국가적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게 산지돼 있어요. 예. 그거는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세 시대 때나 근대 시대 때 그 일반적인 왕조 국가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왜냐면 이제 폰테크라든지 이들의 전략적 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월경지들이 많았거든요. 중간중간에. 예. 서로 땅이 겹쳐 있고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30년 전쟁의 전쟁 그 피해도 적지 않았다. 자, 대선제였던 프레드 비에른부터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후에 왕들 그 명칭들 보면 헷갈리게 무슨 명칭이 많냐면 프레드니라는 명칭이 많아. 예. 그러니까 프레드니, 비에른, 그다음 프레드니 1세, 프레드니 비에른 1세, 아니 프레드니 비에른 1세, 프레드니 1세, 그다음에 뭐 프레드니 2세 뭐 등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앞에 성조왕 중에 유명한 왕이 있으면 그 왕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부르는 게 유럽의 정통이에요. 그러다 보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자, 하여튼 프레드 비에름은 전쟁 피해 복구를 노력하는 한편 산지의 영토를 통합하고 절대 왕정의 체제를 수립하여 그 장차 프로이센의 흥국에 기반을 닦았다. 그런 인구 증가와 그 당시에 이제 브랜덴부르크 중심한 그 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작 한 3,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많은 인구를 유치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는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책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위군노 등을 외국 이주자를 활용했고 연방신문 특히 귀족의 정치적 권리를 두고 상비군을 설치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절대 왕정을 수립했다. 그 대신에 귀족, 특히 프로이센 귀족들이 영지 내에서의 권한을 증대시켜주고 그들의 행정 요직과 특히 군대의 장교로 많이 등용했다. 그래서 이제 당근과 채찍질을 당시에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결과 그 당시 이제 융코로 알려진 독일 토지 귀족과 절대 왕권은 서유럽과 같이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유대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프레드 비에름 관련된 업적이고요. 예. 그래서 대선제후라는 것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제후라는 뜻이죠. 예. 자, 대선제후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프레드 1세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로이센 1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이센 왕이라는 칭을 얻게 돼요. 위트레트 조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프레드 비에름 1세죠. 자, 그때 이제 왕은 프로이센은 유럽 강대국의 발전 토대가 마련했다. 이 사람은 이제 군인왕이라고 불릴 만큼 왜냐면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 뒤에 있는 그 프로이센 2세의 아버지가 됐던 사람이에요. 프로이센 2세의 아버지. 그는 국가기구에 대한 왕의 통제를 강화하고 관료 조직을 합리화했으며 상비군을 배로 늘리고 철저히 훈련시켰다. 왕은 군대에 대해서만 돈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밖에 대해서는 인색했고 긍정적이고 신조로서 국고에 충실히 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군대를 양성했죠.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유명한 프리드 2세 프리드 대왕이죠. 이 사람. 그래서 이 프레드 비에름 1세와 그다음에 프레드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호전적인데 반해서
그 이 사람은 좀 약간 예술이나 문학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 그래서 프레드 비에름 1 세가 이 아들을 호독하게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반발감도 있고 한때는 이제 비에름 1 세가 하도 그렇게 노니까 막 자기를 때리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잡혀오고. 그래 갖고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 갖고 죽여 달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프레드 2 세가 인제 그 나중에 행태를 보면 완전히 아버지를 본받은 거야. 그 원래 그렇잖아요. 매 맞고 자라는 아들은 그 자식들 뒤에 이제 처자식들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닮았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포유대 2 세를 볼게요. 포유대 2 세는 능률적이고 충성스러운 관료주의가 풍부한 재정, 그리고 기강이 엄격한 잘 훈련된 군대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국왕이 남긴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포유대는 그 아버지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했죠. 이 사람은 젊어서 상당히 음악을 좋아했고 플루트를 연주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왕이 되고서도 연주에 참석해서 플루트를 부는 장면도 있어요. 그림도 있거든요. 포유대가 이제 플루트를 연주한 그림도 있을 만큼 상당히 이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시를 즐겼고, 국왕은 이러한 프리드니가 국가 행정과 정부 익히도록 10년간 매우 엄격하게 훈련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28세 왕에 오르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기회는 프리드는 결국 놓치지 않았다. 자, 그 기회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죠. 자, 요건데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요걸 좀 볼게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그다음에 7년 전쟁 이렇게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야? 435 페이지. 자, 올스타 왕위 계승 전쟁은 그 원인이 되면 게르만법에 의하면 여자 상속은 황제 계승권이 없어요. 예. 게르만법 살리카법을 말하죠. 예전에 한번 살리카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게 두 가지 왕위 계승 원칙이 있죠. 일단은 부계 쪽의 왕위 계승은 인정하지만 모계 쪽의 왕위 계승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는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제후라는 것들은 다 남자들이야, 남자들. 예. 그래서 남자들이 됐고 다만 여자는 상속지만 받을 수 있어. 그 통치권은 그 남편이 하는 거야. 근데 만약 이혼할 경우에는 그 상속지를 가지고 재혼한 남편한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게르만법 여자 상속은 황제 계승권이 없었다. 근데 황제 카를 6세는 이 왕이 이제 얘가 이제 마리아 테레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다음 뭐냐면 국사 조칙을 통해서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 계승권을 근거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미리 여러 제국 그 밑에 있는 이제 연방 군주들 불려서 양해를 구했죠. 그때 프레드링 2세도 참석했는데 그때는 끄떡끄떡하면 형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 갖고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리아 테레지가 왕이 되니까 원래 했던 약속을 싹 버리고 완전히 이제 프레드링이 이걸 딴짓거리면서 이제 공격을 해왔던 거죠. 자, 전개 과정을 보면 마리아 테레지아가 황제에 계승하니까 폴센이 이걸 이제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예. 이거는 그 권한이 없다, 정당하지 못하다 해 갖고 슐레지안을 공격해. 슐레지아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폴센의 그 남부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 당시 섬유고국도 발달하고 석탄이나 철 같은 거 풍부해. 특히 인구가 많았어. 그래서 인구가 적은 이제 폴센 입장부터 어떻게 인구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공업 지역이기도 하고. 자, 그때 이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만 싸운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양쪽에 편을 갈려 갖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프랑스 그리고 에스파냐 바이든은 프로이센 편에 가입을 하고요. 영국은 오스트리아에 가담을 하게 해요. 결국에는 이제 드레스덴 조약으로 프로이센의 술레지아 지역을 점령 인정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이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 간에 식민 전쟁이 있었죠. 뒤에 얘기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간에 왕조 전쟁이 있을 때만 4번에 걸쳐서 식민 전쟁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이 뭐냐면 조지왕 전쟁이야. 조지아 전쟁이 되는데, 예. 조지왕 전쟁이에요.
조지아 전쟁을 검색을 해 보시면 요 러시아가 지금 조지아를 공격한 거 있죠. 이게 나와. 예. 이게 아니라 조지왕 전쟁, 조지왕 때 인제 일어났다 해서 조지왕 전쟁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에이스 라 샤페 조약에서 항상 유지 정책을 결정했다. 이 식민 전쟁에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기간에 외교 혁명이었어. 예. 그래서 기존의 정통적인 외교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 예전에 인제 요기 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뭐냐면 프로이센 편을 들었던 이 프랑스와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편을 들게 되고요. 영국은 거꾸로 프로이센 편을 떠. 왜냐하면 영국은 그 당시 하노버 왕조라고 했잖아요. 이 하노버가 조그만 공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이센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프로이센하고 동맹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7년 전쟁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이걸 외교혁명이라는데 기존에 어떤 유지했던 그런 외교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7년 전쟁 보면 7년 전쟁은 이게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죠. 7년 전쟁. 그래서 인제 전개 과정을 보면 포울세군이 그 당시 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군을 같이 동시에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대 1의 싸움이야. 물론 영국이 인제 뭐냐면 도와주긴 했지만 영국은 실질적인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이제 7년 전의 와중에 북부군이라고 해서 그 하노버 쪽이 인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방위병국 정도 파견하긴 했지만 대부분 영국은 요게 관심이 없고 주로 이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줬죠. 영국에 관심 있는 거는 그 당시 해외 식민지야. 예. 그래서 이 7년 전쟁은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전쟁이지만 실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민지하고 연결돼서 또 전 세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의 세계 대전공으로 규모로 인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그 프로이센이 계속 연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그 쿠네 쿠네누스도르프에서 프로이센군이 참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러시 이제 베를린까지 함락할 위기에 있었는데 때마치 러시아에서 포트로 3 세가 즉위를 하게 돼. 이 사람이 6 개월밖에 즉위를 안 됐거든요. 어 나중에 6 개월 즉위하고 나서 에카테리 2 세가 이제 자기 부인한테 쫓겨나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인인데 약간 인제 아니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인인데 한때 독일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혼모하게 되고 특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대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군대를 철수해 버려. 어. 그러니까 인제 이때 인제 뭐냐면 좀 한 숨통을 놓죠. 그래서 인제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를 격파하고 후 베르투스 부르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후 베르투스크 조약 때 후이센이 수레 조약을 확인하고 전쟁을 종료시켰다. 그래서 후이센의 강대국의 지위를 공유했는데 동시에 이제 그 당시 식민지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같이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뭐냐면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다. 프랑스 인디안 전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이 승리해서 프랑스부터 인도, 캐나다를 획득했고요. 그래서 파리 조약을 맺고 이제 최종 승리를 했다. 그 파리 조약을 있는데 이 파리 조약은 엄밀히 말하면 7년 전쟁하고 관련 유럽의 7년 전쟁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 프랑스 인디안 전쟁하고 관련된 거야. 예. 근데 이제 서기에서는 이걸 마치 파리 조약을 요쪽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넓게 보면 7년 전쟁이 식민지 전쟁까지 포괄하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뭐 파리 조약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프랑스 인디안 전쟁 때 맺어진 게 파리 조약이고요. 그리고 여기 7년 전쟁의 한정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것을 맺어진 게 후 베르투스크 부르크 조약이에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요 파리 조약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경과를 보면 퀴벡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했다. 퀴벡 전투는 이게 전 잘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첩권을 있죠. 첩권을 읽어 보시면 그 캐나다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전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프레시 전투에서 클라이브가 프랑스군을 격파하죠. 요거는 이제 인도의 패권이 아니라 영국으로 넘어갔던 전투인데 요거 자체가 이 프레시 전투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는 이제 인도사 할 때 좀 얘기하고 결국에는 파리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 지역이 영국에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미시시피 서쪽의 루이지애나가 스페인에 하나 있다.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중에 상당수가 캐나다 지역의 상당수가 앞에서 얘기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지역이야? 에스파 왕위의 계승 전쟁이 끝난 위테트 지역 때 넘어갔지만 요 지역 때 이제 여기에서 또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 파이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일부가 넘어갔지만 파이 조약 때 완전히 넘어갔고, 그다음 미시시피강 루이지애나가 스페인에 하는데, 이 루이지애나는 오늘날은 조금만 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중서부 지역이었어요. 미국의 거대한 지역이었죠. 원래 이 지역이 그 프랑스 땅이었는데 이 지역이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스페인. 게다가 또 나중에 나폴레옹 당시에 프랑스가 여기를 또 점령하잖아요, 스페인을. 그래서 또 스페인 지역으로 했다가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또 뭐냐면 여기 뭐야 그 이걸 미국에 갖다 팔죠. 예. 그래서 요렇게 주인이 왔다 갔다 해, 이 지역은.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식민지인들 단결의 필요성을 형성했고 중상주의 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이 배경이 됐던 전쟁이 또 요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부터 7년 전쟁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오스터 왕위 계승 문제였다.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이제 왕조직을 팽창한 나라로서 지금의 벨기에 지역과 이탈리아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핵심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그리고 슐레지언이었다. 그러나 이제 핵심 부에서조차 이민족이 많아 이질적 요소 구성된 왕조 국가였고, 18세기 초에는 에스파니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를 부르본 왕실에 넘겨주기도 했으나 중앙적 유럽의 강대국이었다. 오스트리아 내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의 게르만법, 샬리카법이라고 하죠. 국외 혈통의 남자만 왕위에 상속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여자 상속은 배제하고 있었지만 황제 칼 6세는 에게는 불행히도 딸 마리아 테레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의 황제는 마리아 테레지가 전 영토를 상속할 수 있도록 국사 조칙을 이제 마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귀족과 열강한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포울센도 그때는 형식적으로 승인을 해줬어. 그런데 이제 칼 6세가 죽으니까 그 23살의 마리아 테레지가 그 계승하니까 이때 국사 조칙을 존중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고, 포울센도 뭐냐면 그냥 무시해버렸죠. 예. 그리고 재빨리 이제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 황제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재빨리 이제 뭐냐면 성유공업을 발달하고 석탄과 철의품과 슬레이지아를 점령을 했죠. 자, 영토의 획득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프랑스, 에스파니아, 바이에른이 토이센 편을 썼고요. 영국, 오스트리아 편을 가담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 국사 책선을 이게 라틴어인가요? 예, 라틴어가 이제 보면 프라그 마티 샹크션하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자, 하여튼 있고 영토 이렇게 있고,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 영국과 그 프랑스가 패권 다툼으로 이제 전개됐다. 요 전쟁은 이제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슐레지아, 지금 요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지왕 전쟁이라고 그러죠. 조지왕. 대해서 전투에 승패를 가려지지 않아 에이시 라샤페 조약을 통해서 현상 유지를 했다. 자,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는 영토 큰 손실 없이 그 왕위가 확인되었으나 그 포일세는 이미 1745년에 드레스 조약을 통해서 슐레지아 지역을 그대로 영유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슐레지아 지역이 어디 있냐면 잠깐 지도에 보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래서 오늘 포일세 남부 지역이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브랜덴부르크와 그다음에 동프일센이죠. 요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 지역까지 확보하면 인구를 상당히 많은 인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요 지역을. 예.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해서 결국 여기를 먹었다. 꿀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레드 2세 이거 보면 넘어가죠. 여기 봐야지.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난 1748년부터 7년 전이 시작 1756년 사이에
유럽의 국제 관계는 외교혁명이라고 이제 할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변화는 5.14 왕위계승 전쟁 중에 소유den의 마키아벨리적인 태도에 분격한 프랑스가,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루이 15세가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루이 15세는 권력 실권이 없었고요.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루이 15세의 예첩이 있어요. 뽕파르트 부인이 있었어. 이 뽕파르트 부인이 그 뭐냐면 이 프레드를 별로 안 좋아했어. 막 권위적이고 자기 무시했다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뽕파르트 부인이 이제 뭐냐면 프레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프랑스로 돌아서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전후에 프로이센이 중앙 유럽의 강대국 등장하는데 위협을 느끼고 슐레제 탈환을 노리는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받아들여 2세기에 걸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 관계를 맺은 삭시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프리드니하고 그 프로이센하고 그 프랑스는 사이가 그 전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 안 좋았냐면 그 당시 프랑스가 성장하는데 이 프로이센이 걸림돌이 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프로이센이 막 걸림돌이 되고 하니까 경제 차원에서 이제 갈등 관계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뽕파르트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센이 중앙 유럽에 이제 강대국으로 선정을 하니까 그 뭐냐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예. 거꾸로 얘기했어. 헷갈렸어 갑자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관계죠. 예,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잘못 얘기했는데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얘기. 그러니까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이제 뭐냐면 갈려 왕가부터 해서 부르무 왕가까지 오스트리아 견제를 하고 있었고 합스부르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포르센을 그냥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에서, 아니 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일단은 이제 뽕파르트 부인이 이 포르센을 싫어했고 포르센이 이제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 거야. 순례전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사이가 나빴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청산하고 200년 동안 관계를 청산하고 이게 뭐냐면 조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서로 동맹을 맺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은 이제 뒤에 얘기지만 오스트리아 그 황녀였던 그 당시 마리아 테레지의 그 막내딸이죠. 막내딸이었던 누구야?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루이 16세의 아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그쪽은 이제 뭐냐 프랑스로 시집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이제 포르쉐이가 증오했던 러시아 여자 엘리자베스는 기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그 뭐냐면 진에 참가했다. 그래서 그 당시 포르쉐이는 세 명의 여자들한테 이제 포위를 당했거든요. 일단 프랑스 러시아 여자였던 엘리자베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게 루이 15세 예첩이었던 뽕파르트 부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 세 명의 여자들과 이제 같이 이제 싸우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자매 동맹이라고 하죠. 삼자매 동맹. 세 명의 여자가 한 명의 프로틴이 이제 싸운 그 삼자매 동맹이 결성됐다. 그래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이렇게 싸우게 됐다. 그 프로틴을 두고 싸우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마리 앙뚜아네트구죠. 네.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왕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마리아 테레지의 그 막내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갔던 이거 시집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프로이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 간에 동맹이 맺어졌고 그 이란으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근데 오랫동안 200년 동안 적대 관계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막
오스트랄리아연이라든지 뭐 욕을 얻어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럼 전쟁 과정을 볼게요. 자 3 대국에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에 놓인 스웨덴은 영국에 접근하였다. 그 영국은 원래는 인제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있었죠. 그 영국은 해상과 식민지에 프랑스가 대입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왕실 고향인 하노버를 지켜줄 세력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인제 세력을 손을 맞게 되죠?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게 되죠. 프로이센. 자 그래서 인제 여기 웨스트민스터 협약을 맺게 돼요. 여기. 여기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조약에 따라서 뭐냐면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게 됐다. 자 이후에 7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럽의 동맹 관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 요걸 이제 뭐냐면 어 외교혁명이라고 한다. 200년 동안 유지했던 정통적 질서가 해체되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왕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게 뒤집어지게 되죠. 자 7년 전쟁을 볼게요. 자 7년 전쟁은 한편으로 그 오스트리아의 실레지아의 타항과 그다음 프로이센의 세력을 거꾸로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조, 그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쟁탈전은 이중적인 내용을 지닌 전쟁이었다. 일종의 그 당시에 세계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쟁탈전 때 일어난 전쟁이 이제 프랑스 인디안 전쟁인데 프랑스가 인디언을 동원했기 때문에 영국인들 입장을 볼 때는 그게 불렸던 명칭이야. 그 프랑스 또는 프렌치라고 하죠. 프랑스의 복수형이 프렌치죠. 자 그래서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 일어났다.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대 세력에 대해서 프리딩은 기민하게 전투를 전개했다. 먼저 이 프랑스군을 루스바에서 격파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루이텐에서 압도했으며 그다음에 쪼도르프에서 러시아군을 승리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이 이 무렵 그 프레드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이 보였다. 1759년에 프레드는 결국에는 프레르스 도르프에서 참패하여 바로 이제 수도까지 위협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졌다. 자, 영국은 식민지와 해상의 싸움으로 재정적 지원에 그쳤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행운의 여신은 프레디를 버리지 않았다. 1762년에 여제였던 엘리자베스가 죽고 프레디니가 이제 숭배했던 포트 3세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즉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즉위하자 그는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고 포이센과 강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포이센을 위협했던 동맹관계 무너지고 전쟁에 지친 교전국들은 후 베르투스부르크 조약으로 포이센 술레지안 영역을 확인하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있죠. 자, 요 포트 3세는 작가 인제 뭐냐면 강화조약을 맺고 쫓겨나죠. 6개월 만에 즉위했나? 하여튼 뭐 쿠데타를 해서 쫓겨나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었던 그 독일 출신의 에카트 2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예, 에카트 2세가. 자, 한편 해상과 식민지에서 처음에 영국이 분리했으나 유능하고 전력적인 피트 내각이 들어서면서 인도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크레시전투 있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카리브해와 북미 대륙에서 영국은 프랑스에게 승리한 식민지 쟁탈전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자 7년 전쟁과 더불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에스파냐 사이에 체결된 파리 조약에서 그래서 마치 이게 7년 전쟁 때문에 파리 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이렇게 잠복 기술을 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파리 조약이 됐던 그 관련된 조약 전쟁이 뭐냐. 그래서 7년 전쟁이 답이 많은데 물론 넓게 보면 7년 전쟁도 맞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파리 조약은 요 전쟁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요 전쟁. 예. 그 앞에서 말한 어 그 어디다 적어 놨어? 여기죠. 식민지 이중 전쟁, 프랑스 인디안 전쟁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보면 서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제 약간 애매한데 일단 그 파리 조약은 프랑스 인디안 전쟁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영국은 프랑스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河강 동쪽 지역과 그다음에 서인도 제도의 일부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지지를 얻었고 기지를 얻었고 그다음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얻었다. 자 에스파냐는 그 대신에 프랑스부터 루이지아나를 양도받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의 일부와 인도의 약간의 교육지를 보유했으나 북미 대륙과 인도에서 영국은 압도적인 우호적 우호한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 지도적인 사업 및 식민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질랜드는 제가 얘기했죠. 예. 요거는 주인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또 프랑스가 요 땅을 먹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있고 프랑스가 또 있고 요게 좀 눈여볼 게 플로리다인데 에스페 플로리다를 얻었다. 근데 영국이 여기를 얻고 나서 다시 왜냐면 그 당시 독립전쟁 당시에 여기를 또 스페인이 차지하다가 또 미국을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요. 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이 여기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조약 이후에 이제 결과 2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식민지 누르스하고 싸움이 끝나게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200년에 100년 동안이죠. 예.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전쟁이 있었는데 네 번에 걸쳐서 이게 끝나게 되는데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 네 번에 거쳐서 이 식민지 전쟁을 뭐라고 하냐?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앞에서 이제 100년 전이 있었죠. 그런데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2차 100년 두 번에 거의 100년에 걸쳐서 두 번째 100년 전쟁을 하게 된 거야. 결국 2차 100년 전쟁 결과 식민지 전쟁 결과 마무리된 조약이 파리 조약이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자, 7년 전쟁 후 포르쉐는 강대국으로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굳혔다. 자, 그래서 이제 전후에 프로이드는 복구 작업을 정리했다. 그래서 요부터는 이제 프로이드의 업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업적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그 전화가 심한 지역은 색을 면제해주고 그 당시 농민들의 농기구와 종자를 무상으로 배급을 했다는 거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감자 보급에도 상당히 뭐냐면 크게 기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 감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그 감자가 뿌리에 난 식물이잖아요. 뿌리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어떤 그 정기를 먹고 살았다. 왜냐 지하는 이제 그 땅 밑에는 그 악마가 통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마의 어떤 기를 먹고 살았다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 그리고 또 감자 자체가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주로 돼지 사료로만 사용하고 먹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많은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널리 보급했다는데 프리드가 감자를 보급할 때 어떤 식으로 보급을 했냐면 사람들이 감자를 안 먹으려고 하니까 감자를 그 귀족이나 어, 자기만 먹도록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백성들이 감자를 먹는 걸 금지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감자밭을 만들고 감자밭에 일반 백성이 못 들어오게 딱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금지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먹으니까 예전에는 감자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먹고 싶어 하잖아 또.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리고 감자밭에 자기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거 그런 거야. 그래서 감자밭에 들어가서 몰래 캐먹어서 이제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거기 지키고 있었던 이제 병사들은 그걸 눈 감아주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눈 감고 있으니까 대충 이제 그 방비도 허술하니까 거기다가 감자들 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감자가 널리 보급됐다. 뭐 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감자를 널리 보급시킨 사람이 프레드리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는 운하나 도로, 그다음에 교량을 이제 건설하고 소택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총략을 이제 건설해서 신화가 관계없이 수많은 이주민들을 유치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포르쉐의 문제점이 인구가 적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인구를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했다. 자, 그리고 그는 또한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방학이라고 불리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즉 보호관세를 설치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증대와 자급자족을 위해서 낙후한 산업과 산업 보호 육성을 심었다. 그리고 이제 포르쉐의 기후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뽕나무 재배를 장려하고 그리고 견직물, 뽕나무하고 견직물은 연결돼 있죠. 뽕나무는 누에가 먹고 누에에서 생사가 나오니까 이 생사를 가지고 비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견직물 공업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군대와 관련 있는 다른 섬유공업과 금속공업은 발달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는 고문을 없애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상비군을 증가시키고 제1차 폴란드 분화들로 서프로이센을 확대하고 그리고 영토를 통합시켰으며 그리고 프로이센 인구는 그의 즉위 당시 약 3만 명에서 5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자, 프로이센의 취지는 그를 대왕이라 부르기에 족한 것이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프레드는 음악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플루트 연주를 되게 잘했다고요. 앞에서 얘기했죠. 플루트 연주하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시를 좋아했으며 계몽사사 그리고 특히 볼테르를 흠모했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 전제군주적을 자처했다. 계몽 전제군주의 의미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예. 그리고 그는 스스로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고 이제 하며 공복은 신분급이다. 그래서 이제 칭하면서 포츠담 궁전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무에 전념했으며 간소한 생활 속에 그의 감독의 눈초리는 행정기구 말단까지 그 국토 구속까지도 미쳤다. 자, 그는 젊어서 반 마키아벨리노를 저수했으며 자,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기초에 나왔던 거고 그의 저수했으나 그의 외교와 군사활동의 행동은 마키아벨리의 포문이나 다름이 없었다. 포문이나. 그래서 자신이 마키아벨리를 이제 저수했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그 행동은 자기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다만 그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을 좋아했다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은 군국주의적 관료적 프로이센은 군국주의적이고 관료제적 절대 왕정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마키아벨리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요.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볼게요. 사용.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왕조 전쟁 때 그 조약 명칭 있죠. 조약들 그 전쟁들하고 이제 각각의 조약들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 좀 정리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마키아벨리론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네. 읽어볼게요. 자, 국민의 행복은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생각컨대 군주는 결국 자기 백성의 절대적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 공적 신분의 꿈이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인간은 자기의 안전 및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우두머리를 내서 자신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의 공동 이해로 합칠 필요성을 느낀다. 근데 프레드 2세는 반마키아벨론에 있다는 거, 저술했다는 거, 반마키아벨리론 그 책 이름 좀 외워두시고요.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그 볼테르에게 이제 많이 편지를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프레드 2세뿐만 아니라 에카르트 2세한테도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동유럽의 절대 왕정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고받은 서신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프랑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는 군대 지휘자로서 토지 지층, 융컨을 국가의 근간이라 생각했고 그들의 농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반면 중산 계급이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했다. 자, 그는 당대에서 물론 후대에도 가장 위대한 정열적인 예국적인 독일이요 독일 군주의 모범이었으나 프랑스 문화에 심취하면서 프랑스어로 글을 썼고 그 당시에 뭐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그런 그 지역에서는 궁중에서는 다 뭐냐 프랑스어로 사용했어. 예. 그의 말년에 시작한 독일 문화의 새로운 움직임, 질풍 노동운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한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이중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돼 갖고 있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예.